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2강이고요. 멘토 인문학 강의 나인 듯 나 아닌 나 같은 나. 자, 우리 한때 유행했던 노래 유행가의 가사를 패러디 살짝 해보았습니다. 나인 듯 나 아닌 나 같은 나. 자, 도대체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일단 학습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대 나인 것 같지만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이거 약간 어려운 말로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는 바로 남의 욕망을 따라서 욕망하는 이런 모방 욕망의 시대를 다룰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겁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 나만의 정체성, 그다음에 나만의 삶의 좌표를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청중들에게는 더욱더 절박한 과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한낱 이런 지문이나 서명으로 구분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너무도 씁쓸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 예를 들어서 저 인간 안장혁의 정체성, 그것은 그냥 지문 하나로 끝나.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과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능력과 욕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자문해 보고 자신만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인식하고요. 그에 맞는 삶의 지향점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강의에서는 이런 자아 정체성 확립과 자아 발견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 목차를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정체성 상실의 시대. 자, 제목에서 나인 듯 나 아닌 나 같은 나. 이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우리는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젊은 청춘들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정체성 상실을 부추기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기에 그렇게 되는 걸까? 자, 저는 이거를 모방 욕망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이 모방 욕망에는 이 말 자체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두 명의 유명한 학자들의 의견을, 그 다음에 이론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욕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주인은 정말 온전히 나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사실 저희는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 자유로부터 오히려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이거를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는요. 이런 집단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된 정체성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외모든 스펙이든 뭐든 이게 이제 집단 정체성인데 사실은 정체성은 나와 남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청춘들은 지금 대부분이 다 비슷한 스펙, 비슷한 외모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이고요. 이거를 저는 집단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집단 정체성에 갇혀 살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 실행하는 자아 실현의 방식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나는 진정으로 원하지 않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를 원해서 나 역시 그거를 따라서 그것을 원하게 될 때 이걸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방 욕망에 우리가 휘둘려 갈 때에 우리의 삶이 피로해지고 고단해질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타인의 유혹과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삶의 방식, 이런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욕망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자유의 가치라는 것. 이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요. 정체성 상실의 시대. 뭐뭐인 듯 뭐뭐 아닌 뭐뭐 같은 세상. 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뭐뭐인 듯 뭐뭐 아닌 뭐뭐 같은. 친구인 듯 친구 아닌 친구 같은. 학생인 듯 학생 아닌 학생 같은 어떤 거. 다 정체성이 모호하죠. 그렇죠? 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체성인데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자신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즉 나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길러져온 내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고 먼저 그것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판명되는 이런 순서의 뒤틀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만의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미지로 살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체성과 이미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요. 정체성은 내가 규정해내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반면에 이미지는 나를 다른 누군가가 외부에서 규정하는 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분명히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인 듯 뭐뭐가 아닌 뭐뭐 같은 세상. 여기 쭉 써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스펙인 듯 스펙 아닌 스펙 같은 외모. 임금인 듯 임금 아닌 임금 같은 최저임금. 뭐 수많은 용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시대.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획일화된 집단 정체성 안에 갇히게 된 청춘들.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나만의 정체성, 즉 개성이 상실되게 되는 시대. 또 하나는 세속적 기준에서 인정과 불인정의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 사회의 메커니즘. 인정을 받으면 위너가 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패자, 즉 루저가 되는 이런 이분법적 시스템 안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 시대의 아무도 아닌 자들의 애환입니다. 아무도 아닌 자라는 것은 영어로 nobody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자기의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남의 삶을 그냥 필터링 없이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려고 따라하려고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아무도 아닌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거나 남아도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어마어마한 일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과거와 자신만의 현재와 자신만의 미래를 엮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 과거와 현재, 미래는 남과 공통 분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자기만의 독자적인 삶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공통 분모가 너무도 넓어져서 이 교집합 분야가 이 부분이 너무 넓어져서 남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는 없어질 판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불행한 일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이미지로 살 것인가.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여줄 것인가, 보임을 당할 것인가. 정체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남들의 시각을 전제하고 저 남들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비춰주는 것을 내가 원하는가. 자, 거꾸로 됐죠. 그렇죠? 내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것을 만들어서 그걸 내 정체성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의 시선에 결박되어 있다 보니까 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선에 맞게 그 시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오히려 바꿔가는 거죠. 이게 바로 보임을 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용어를 쓰자면 이걸 관음증과 피관음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관음증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남의 행위나 행동을 지켜보는 거죠. 훔쳐보는 걸 말하고요. 피관음증이라는 것은 그 몰래 누군가가 나를 훔쳐보고 지켜보는 것을 알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런가요? 우리 삶이 그런 두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양식, 이 두 방식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갇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개인 블로그라든가 SNS를 통해서 어떤 여행지라든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누군가 이거를 봐줌으로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아,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너희들도 이거를 보면서 일종의 뭐 부러움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너희들도 한번 느껴봐라. 이건 뭘까요? 자, 이건 온전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피관음증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실연을 당할 수도 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나하고 헤어진 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 자, 이거를 우리가 몰래 지켜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친구의 블로그나 이런 데를 몰래 찾아가 봐서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아니면 좀 뭐 그렇지 못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몰래 지켜봄과 몰래 지켜봄을 즐기는 것, 이거를 관음증과 피관음증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정체성은 나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 세상의 프레임을 세상에 놓고서 그 프레임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자꾸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그 이미지에 따라서 나를 바꾸기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낯섦과 낯익음의 경계. 이런 이 삶의 방식은 이 두 가지 문법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방식. 이거는 그 첫 출발점이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것. 여기에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정체성을 문제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하나의 요소는 바로 가상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현실 세계, 물론 현실 세계가 존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세계라는 것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고 삶을 경험하는 모든 일련의 이런 방식들은 다 가상세계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넘나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모방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약간 이름의 발음이 어렵죠. 르네 지라르. 자, 이 양반이
모방 욕망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은 내가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대상을 욕망하기에 나 역시도 그 흐름에 휘둘려서 그 대상을 같이 욕망하게 될 때 이거를 우리는 모방 욕망의 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나는 저 명품 가방을 직접적으로 원하지는 않아요.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이는 가방이 충분히 저한테는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았더니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명품 가방들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나로서는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명품 가방을 욕망하니까 나 역시도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외적 충동이 생겨난다는 거죠. 원래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모방 욕망이 우리 인류 문명,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하나의 욕망의 메커니즘이었다라고 감히 정의를 내렸던 것이죠. 그 르네 지라르 이론에 따르면요, 이런 욕망에도 모방 욕망의 시스템에도 외적 매개에 의한 욕망이 있고 내적 매개에 의한 욕망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뒷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약간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밈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화적 모방 유전자라고 풀이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도 상당히 난해할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욕망 주체라고 왼쪽 하단에 욕망 주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게 욕망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접 욕망 대상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욕망 매개자라고 되어 있는 상단에 있는 욕망 매개자는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선망하는 어떤 롤 모델이거나 연예인이거나 아이돌 가수이거나 누구든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네들의 행동이나 그네들이 저거를 원하니까 나 역시도 따라서 저거를 원하거나 욕망하게 되는 것, 이거를 바로 욕망의 삼각형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외적 매개와 내적 매개는 어떤 것인가? 외적 매개란 긍정적인 매개를 말합니다. 자, 매개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매개자가 나보다 절대적인 위에 있어요. 그것이 뭐 외모이든 지적 능력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인간성이든. 그래서 그 외적 매개자를 제가 좋아하고 따르는데 그 사람을 극복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좋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경쟁 상대로 삼지는 않아요. 그 대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하나 쉬운 예를 들자면요. 자,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아주 뭐 인물이 외모가 출중한 우리 학생들도 앉아 있긴 하지만요. 지극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범한 우리로서 탤런트 뭐 공유 씨나 수지 씨 이런 두 인물 같은 경우 선망의 대상으로 삼죠. 그렇죠? 좋아들 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네들을 나는 능가하고 말 거야. 이런 욕망은 사실상 같지는 않잖아. 그렇죠? 이렇게 어떤 외적 매개자를 우리가 보면서 좋은 기분을 느끼고 내 안에 내가 풍성해지는 이런 느낌을 드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외적 매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내적 매개, 부정적 매개란 어떤 거냐면요. 주체인 내가 저 매개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갔는데 내 옛 친구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도 저 명품을 가질 수 있고 저 자동차를 살 수도 있겠죠. 그 친구보다 물론 경제적으로 제가 조금 덜하다 할지라도 노력을 하면 돈을 아껴서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내적 매개라고 하는데, 자, 이럴 때 문제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저 친구도 가질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 갖겠어? 나도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내 안에 경쟁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저 동일하게 그 친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저 친구가 나보다 좀 더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런 명품을 추구하기에 좋은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친구와 동일한 레벨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좀 더 고단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으로 인해서 어떤 착취, 자기 착취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가 증오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경쟁의 상대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저 친구가 나보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적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존재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 구도로 우리 사회를 몰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부정적 매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공동체 전체가 피로사회나 위험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로사회와 위험사회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개를 부정적 욕망과 긍정적 욕망 말고 그러면 우리한테 또 하나 작동하는 어떤 것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문화적 모방이라는 개념이에요. 문화적 모방, 약간 어려운 말로 밈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밈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미메시스라는 말, 모방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책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쓴 용어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도 DNA라고 하는 생물학적 유전자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생물학적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이 생물학적 유전자가 아닌 이 문화적 유전자 역시도 자기 복제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이어진 어떤 가치관, 세계관, 아니면 습관, 경험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화적 유전자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 밈 역시, 즉 문화적 유전자 역시 모방을 거쳐서 뇌를 통해서 개인의 생각이나 신념들이 다른 후대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의 존재, 그 다음에 나라마다 존재하는 건국신화, 또 우리 음악의 멜로디, 그 다음에 의상의 양식들, 그 다음에 건물의 아치를 짓는 그 건축법, 헤어스타일까지도 이것들도 우리가 다 문화적 유전자 틀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쩌면은 내 욕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자, 이 부분입니다. 르네 지라라고 하는 모방 욕망을 처음으로 주창했던 그 학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다른 학자가 한 사람 더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어떤 영역, 그리고 의식적인 영역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작은 주인 혹은 작은 타인, 그 다음에 큰 주인, 큰 타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자,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은요,
큰 주인, 우리 안에 큰 주인 혹은 큰 타인이 살고 있다는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다른 자아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그럴 거예요. 요즘 심리학적 용어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 이런 용어로도 쓰이기도 한데요. 좀 더 이 자크 락강의 이론을 쫓아가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나죠. 자, 그 시기에는 울음소리 한 번만으로도 모든 욕망이 해결되는 시기입니다. 엄마가 달려와서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물려주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언어를 터득하게 되죠. 자, 언어를 터득하게 되면서 동시에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배우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이거는 너가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욕망해도 되는 것과 욕망해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락강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 안에 작은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마음껏 울음을 통해서 내 욕망을 표출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서 언어나 문화를 배우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억압되는, 내 욕망이 억압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또 다른 나, 이 또 다른 나를 바로 작은 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타인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욕구불만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자연 상태에 대해서 뭔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금기시하는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움은 어쩌면 본능적인 어떤 삶의 방식일 수 있는데 갓난아기 때는 그런 시기에 해당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 이 문화 안에서 언어나 규칙, 법규 이런 것들이 그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돼.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거를 억제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우리 안에 아이가 욕구불만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간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자, 좀 더 지켜볼까요? 자, 그렇다면 작은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 반대편에 그 큰 주인이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큰 주인이라는,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큰 주인이라는 것이. 자, 큰 주인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억압하는 모든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관장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법도 큰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신도 그럴 거고요. 자유라는 개념도 그럴 거고 민족이나 국가라는 개념도 그럴 거고 가까이는 학점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듣는 이유도 학점이라는 큰 주인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따분한 수업에서 벗어나서 수업 중간이라도 어딜 나가서 뭐 쉬고 싶어. 이건 만약에 작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작은 주인을 그렇게 행동 못하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학점이라고 하는 큰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안에 작은 주인들은 항상 큰 주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인간은 결국 그래서 큰 주인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마다 자기 안에 억압된 욕망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주인을 지니고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이 모방 욕망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은 독일의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쓴 용어입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 우리가 자유의 사용법, 여러분들 제대로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한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역설적인 용어가 왜 가능해진 걸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 자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자유, 하나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에는 freedom from이라는 전치사가 붙고 적극적 자유에는 freedom to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보았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인식이 되겠죠. 소극적 자유는 그야말로 뭐뭐로부터 그냥 마냥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입니다. 가난, 빈곤 아니면 뭐 감옥같이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교실 이렇게 이런 어떤 곳으로부터 나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걸로서 그냥 나는 충분해. 이 정도에 멈추는 것이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면요. 적극적 자유는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향해서 내 자유를 충분히 활용할 거야. 이런 자세가 바로 적극적 자유입니다. 사실 여러분쯤 되면은 적극적 자유를 열심히 펼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소극적 자유마저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간의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 자발적 속박이라는 현상까지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유로부터 스스로가 도피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발적 속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로부터의 자유. 강제나 간섭이나 방해나 구속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나쁜 것이나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자, 자유로부터 도망쳐 새로운 의존과 자발적 종속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그런데 나타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법 오래된 영화에서 아마 못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화의 줄거리 핵심은 이렇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을 한 누군가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바깥 세계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막상 바깥 세계로 나와 보니까 나한테 주어진 이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제때 삼시세끼 밥을 주기도 하고 적절한 시간에 잠을 자게 하고 물론 그건 일종의 관리이지만 그런 생활 패턴에 익어 있던 주인공으로서는 막상 얻어진 이 자유의 활용법이 낯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에 물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자유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관리 중독증에 빠져왔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중고 시절을 거쳐오면서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생 되면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며 살 거야. 이렇게 했을 텐데요.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적절한 통제나 관리가 그리워지는 그런 상황,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학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럴 겁니다. 강의 시간표조차도 내가 스스로 짜야 되고 하는 문제들, 무한한 자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불편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한 나를 통제나 관리가 그리워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자발적 속박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 자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목적지향적이죠. 무엇을 위한 자유이고요. 개인적인 자아 실현을 위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이행할 수 있는 자유인 셈인 거죠. 자, 그런 자유일 경우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자, 자유를 얻게 되자 인간들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경우에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자, 외적인 억압이 제거됐어요. 바깥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내 안의 억압이 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이런 내적 억압이 커져갔을 때 결국에는 내 안에 무력감이 생겨나고요. 고독감과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강제적인 속박에서 자유를 획득했지만 다시 자발적인 속박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역설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학습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정체성 상실의 시대에 보여주는 패턴들, 뭐뭇인 듯 뭐뭇 아닌 뭐뭇 같은 세상부터 해서요.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이런 시대.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이미지로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모방 욕망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 여기에서는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외적 매개와 내적 매개. 이 존재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 문화적 유전자나 밈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욕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를 가지고 락강이라고 하는 약간은 어려운 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작은 주인과 큰 주인을 개념을 또 살펴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의 활용법을 어떤 쪽에 두어야 될 것인가. 이미 나한테 주어진, 부여된 이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다른 쪽으로 도피할 것인가.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진정한 자유의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보는 강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3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